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의 경우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했죠? 첫 번째요, 법 제도적 개념. 두 번째가요, 경제적 개념. 세 번째가요, 물리적 개념. 네 번째가요, 복합 개념.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경제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제적 개념의 경우를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자산. 두 번째는 자본으로서의 부동산. 세 번째는 생산 요소로서의 부동산. 네 번째는 소비재로서의 부동산. 다섯 번째는 상품으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개념과 관련해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제일 첫 번째는요,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라고 할 때 자산의 의미가 뭐냐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죠. 우리 화가가 그린 그림을 봐보세요. 화가가 그린 그림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유형의 것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형의 자산이 됩니다. 유형 자산이죠. 주택은요, 당연히 자산이죠. 유형 자산입니다. 그죠? 또 승용차도 자산이죠. 그죠? 따라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두십시오.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생산 요소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생산 요소로서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산 요소 가운데 자본으로서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생산 요소와 관련해서는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노동도 자본도 토지도 생산 요소입니다. 그 중에 자본은요, 실물 자본과 화폐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물 자본은요, 자본재 이렇게 말합니다. 화폐 자본은요, 자본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자, 우리 동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강의를 이렇게 찍어서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데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마이크를 차고 있습니다. 또 흑판이 있어야 될 겁니다. 흑판. 그리고 카메라가 있어야 될 겁니다.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올립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뭐죠? 다 자본죄에 해당됩니다. 자본죄.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용이 들어가겠죠. 또 뭐 서버라는 것에 올리려면 서버비가 들어갈 거고 이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은 뭐죠?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경우는 화폐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물 자본, 자본재에 대한 대가로서 실물이자가 있고요. 화폐 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화폐 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가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 같은 것도 바로 이런 실물 자본으로서 자본재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건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자본재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자본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자본으로서의 부동산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울러 생산 요소 좀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노동과 자본과 토지와 같은 것들이 투입돼야 됩니다. 노동과 자본과 토지와 같은 것이 투입되면 생산물이 만들어지죠. 이때 생산물을 만들어서 팔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수익이 생깁니다. 이 수익을 노동과 자본과 토지에게 분배해야 하는데요. 노동과 자본에게 분배를 합니다. 노동에게는 임금이라는 것으로 분배를 하고 자본에게는 토지라는 것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배가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 몫이 토지에게 지대라는 몫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분배가 되고 토지에게 분배되는 몫은 나중에 분배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왜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분배되고 토지에게는 나중에 분배되는가? 이유는 노동과 자본은 움직일 수가 있는 요소인 가변 요소입니다. 반면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고정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변 요소인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분배를 하고 토지에게 나중에 분배하죠. 이와 같은 중요한 건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생산 요소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생산 요소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 요소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소비재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자, 소비재.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거냐면, 우리 생산물에 대해서 잠깐만 보시죠. 생산물 할 때 물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생산물 할 때 물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물이 유형의 것입니까? 무형의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생산물은 유형의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산물은 유형의 것일 수도 있지만 무형의 것도 있습니다. 생산물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말하고? 재화라고 하고, 생산물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서비스의 우리말은 용역입니다. 결국은 생산물은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화 가운데서도요, 소비를 위하여 만들어져서 소비에 쓰여지는 재화를 소비재라 하고, 생산을 위해 만들어져서 생산에 쓰여지는 재화를 생산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재, 생산재. 자, 그런데요, 주택과 같은 경우는 소비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재 가운데서 참고로 쓰임의 기간이 짧으면 단용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단용 소비재. 쓰임의 기간이 길면 내구란 말을 붙여줬습니다. 내구 소비재. 그렇습니다. 그럼 주택은 당연히 내구 소비재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비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재화라는 말과 상품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느낌상 상품과 재화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상품이란 말과 재화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만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재화 가운데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는 재화이면서 상품이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는 재화이지만 상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가운데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서비스는 서비스면서 상품이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서비스는 그냥 서비스라고 말하지 상품은 아닙니다. 예를 듭시다. 자,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게요. 옷은 재화 맞죠? 그런데 사서 입은 옷은 재화이면서 상품이지만, 만들어 입은 옷은 재화이지만 상품은 아닙니다. 또요, 이런 얘기를 합시다.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자, 여러분,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 맞죠? 그죠? 가정주부가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또 가사 일을 돌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가사 서비스. 그렇지만 상품은 아니죠. 왜요?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기분 좋죠? 그런데 다 먹은 걸 보고 주부가 말하기를, 자, 5,000원씩 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이지만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글자를 뺄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한 글자를 빼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가정부의 가사 서비스가 됩니다. 가정부의 가사 서비스는 상품입니까? 아닙니까? 이겠죠? 따라서 가정부의 가사 서비스는 서비스면서 상품이다.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는 서비스지만 상품이 아니다. 그럼 부동산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부동산은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부동산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 가운데 경제적 개념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자산, 두 번째 자본, 세 번째는 생산요소, 네 번째 소비재, 다섯 번째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물리적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물리적 개념은 기술적 개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요, 4가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과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은 별거 아니고 부동산은 자연의 일부다라는 것이며,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과 위치로서의 부동산에 주목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공간의 경우를 구분을 하면요, 땅 표면이겠죠? 갑이란 사람이 1억을 주고 이 땅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때 땅 표면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뭐라고 부른다? 수평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땅 표면을 수평공간이라 한다. 그 다음에 땅 아래로 내려갑시다. 땅 속이요. 땅 아래, 땅 속을 지중공간이라고 합니다. 지중공간을 지하공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하공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 위는요, 땅 위를 공중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수평공간과 지중공간과 공중공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3차원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차원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공중공간과 지중공간 이 두 가지만을 모아서 입체공간의 개념으로 봤어요. 입체공간. 입체공간의 개념에 이 두 가지만을 입체공간이라 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점점 이 수평공간까지, 즉 지표까지를 넣어서 이제 입체공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입체공간의 개념 속에는 공중과 지중과 수평공간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땅 표면 얘를 1억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갑이 1억 주고 이 땅을 샀으니까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갑에게 있겠죠. 그 땅 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땅 위에 흐르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수평공간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말한다? 지표권이라고 부릅니다. 갑이란 사람이 1억을 주고 이 땅을 샀으니까 갑의 권리는 땅 아래에도 미치겠죠? 땅 아래에 미칩니다. 그것을 지하권이라고 부릅니다. 지중공간에 대한 권리, 지하권입니다. 갑이란 사람의 권리는 땅 위 공중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 말한다? 공중권이라 합니다. 여러분, 수평공간, 지표권 중에서는 물에 관한 권리가 중요한데요.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소유할 권리가 아니라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아울러 지하권과 관련해서입니다. 갑이란 사람의 권리는 땅 표면뿐 아니라 땅 아래에도 미칩니다. 그럼 갑이란 사람의 권리는 땅 아래 어디까지 미칠까 하는 것인데요. 갑이란 사람의 권리는 땅 아래 여기까지 미친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뭔데요? 무한정으로가 아니고 여기까지 미치는데 이 점이 뭐냐면 한계 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계 심도까지 미친다. 이렇게요. 한계 심도까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칩니다. 한계 심도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계 심도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바로 한계 심도 범위 안에 있다면 개인의 소유권이 미친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전철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지나갔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지나가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죠. 침해하지 않은 것이죠, 참. 그러나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범위 안에 지나갔으니까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했죠. 그럼 이제 보상 문제가 돼도 되는 겁니다. 여기는 보상 문제가 돼도 되지 않지만 한계 심도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했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상 문제가 돼도 되겠죠. 그래서 한계 심도는 무엇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개념이냐면 손실보상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계 심도 범위 안에 있다고 합시다. 한계 심도 범위 안에 갑이란 사람의 권리가 미치는 이 공간에 갑이란 사람이 자기 땅을 팠는데 땅을 파니까 그 땅 안에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게 왕창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갑은 대박 난 겁니까? 아닙니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걸 발견했다?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나 구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땅 아래에 나왔으니까 내 거다가 아니로요. 이렇게 국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갑이란 사람의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되겠지만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된 광물은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광물 자원은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땅이 공중입니다. 어디까지 개인의 소유권이 미칠까요? 무한정으로가 아닙니다. 일정한 고도까지만 개인의 소유권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을 이렇게 잡아서 일정한 고도까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이상으로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는 항공기의 운항이나 전파의 교신과 같은 것이 있어서요. 항공권, 전파권 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범위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 돼 있냐면 구체적으로 몇 메타라고 돼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고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다툼이 생기게 되면 저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느냐? 법원이 합니다. 사법부가. 법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인 통념과 바로 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한다는 걸 알아두시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정한 고도까지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한정으로가 아니라 일정한 고도까지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며 현실에서 다툼이 생긴다면 이것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 말하자면 법원이 정해주는 대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옴에 따라서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층화되기 시작합니다. 건물의 고층화 그리고 지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고층화와 지하화와 더불어서 어떤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한다? 입체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공간의 경우를 구분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해 이 그림 안에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위치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위치로서의 부동산을 이야기하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위치를 이야기할 때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건물, 그 주택, 그 아파트는 지금은 거기에 있지만 앞으로 50년 후 혹은 100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위치, 그 건물이 위치한 그 위치 자체, 그 땅이 없어지진 않죠. 그건 절대적 위치입니다. 절대적 위치는 불변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시는 그 주택은 어디 옆에 있습니까? 전철역 몇 번 출구, 버스 정류장 어디 옆에, 관공서 어디, 어느 백화점, 어떤 건물 옆에, 이건 뭐죠? 상대적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위치 가치라든가 어떤 위치의 가치라든가 어떤 토지의 용도 결정은 절대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사거리입니다. 이런 사거리예요. 이런 사거리에 이런 땅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땅. 그런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고 공업용이나 농업용이나 임업용 어떤 용도로든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거리에 있는 이 땅은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해보세요.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 앞에서 답하시는데 상업용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상업용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상업용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 도로가 도로폭이 몇 메타냐면 실은 1m입니다. 이것도 도로폭이 1m고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근처는 대부분 다 뭐로 되어 있다?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 다 논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 논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여기서 장사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말하시기를 진지게 말 좀 하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지게 말씀 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도로입니다. 근데 이 도로는 번화한 도로인가 봐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라고 합시다. 그럼 차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도로에는 이 땅은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자, 어떤 용도입니까? 상업용입니까? 아닙니다. 상업용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인데 근처에는 무덤도 몇 개 있고요. 이렇게 무덤도 몇 개 있고요. 그런데 나 혼자 여기서 장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어떤 토지에 있어서의 용도의 결정은 주변이 뭐로 이용되는가 봐야 돼요. 그 주변에 이 지역을 살펴보니까 그 주변이 대부분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더라. 그럼 상업용이 좋겠고요. 그 주변을 대부분 살펴보니까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더라. 그럼 농업용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토지의 용도의 결정이나 가치의 결정은
주변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뭐라고